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4월 6일날 반장 선거를 해서 반장이 됐거든 제가요. 근데 반장 4명의 후보 중에 반장이 됐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불복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걸 일러 바친 거예요. 가처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하고 들어가라고 기각을 했어요. 근데 또 반장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교육감이 나올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런데 4월 말쯤에 돼가지고 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전학 왔는데 걔하고 붙어가지고 반장이 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무슨 동네 친구가 모여서 뽑아준 반장이 아닙니다. 어머니 여론조사, 그것도 리얼미터하고 한길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된 사람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윤호상입니다. 후보자들 중 제일 먼저 제가 도착을 해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서울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여하는 그런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서울교육을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모든 것,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에게 몰아주시면 대한민국 서울교육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새로운 혁명을 위해서 제가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런 모든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저를 통해서 서울교육을 혁명하고 서울교육을 바꾸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소명으로 나왔습니다. 가수는 정부님이랑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새로운 선거를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권자들, 서울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이런 교육감 선거를 완전 정치판으로 생각해서 식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좀 새로운 그 선거 문화, 특히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그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하자. 그래서 품격 있는 교육감 선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의하시고 같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절대로 남을 갖다가 비방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품격 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육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면 4월 6일날 반장을 뽑았습니다. 윤호성이라는 사람으로 반장을 뽑았는데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서 뽑은 게 아니라 서울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뽑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는데 거기에 불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반장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중에 딴 데서 온 그런 학생과 같이 연대해가지고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교육적이고 그 다음에 몰상식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 그 다음에 그런 역할 이런 것을 갖다가 끝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 무슨 분열에 책임을 좀 돌리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니 보수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가 2022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 앞에 그 세 분이 분열을 해서 그분들이 단합을 하면 나는 단일화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세 사람이 싸웠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돌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이 단일화에 있는 후보들끼리 먼저 만나야 된다. 근데 만나지 않았고 저를 갖다가 좌파로 몰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선거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말이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또 제가 상대 그 후보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비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정민식 후보랑 최근에 공동선언 원래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이건 왜 불발되시나요? 불발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 것이고요. 같이 하기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마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런 이제 기본 생각은 같은 것으로 지금 합니다. 또 상대도 또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페어플레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멋진 그러한 교육감의 그 선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규식 후보하고 정책연대를 한다면 공통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결국 뭐냐면 우리 서울 교육의 교육 공동체인 학생과 그다음에 교직원과 그 학부모들 위해서 정말 뭐니까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우리 현 교육감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정은식 교육 후보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서울 교육은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든가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실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다르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리는 내용 자체가 순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겉으로 워딩은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고통 중에 있는 교육 공동체를 갖다가 구하고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지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오로지 교육감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이권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로지 봉사하고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이들이나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는 같겠지만 그 내용의 어떠한 그 세부적인 또는 어떤 디테일한 면에서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런 정책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네, 가치관 잠깐만요. 미스터 신 저기 볼펜. 예. 단일화를 의의하고 또 좋은 출마 배경, 그다음에 좋은 교육이란 좋은 교육이란 좋습니다. 세 가지.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해 가면서. 이번 단일화 그 발표가 4월 6일 날 있었습니다. 4월 6일 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윤호상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을 이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이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처음 교육감 나온 것이 아니고 2022년, 지금부터 정확히 4년 전에 제가 교육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 2년 후에 2022년, 2024년, 2026년 2년마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2024년 전에 제가 교육감에 나와야겠다는 그 출마 배경과 지금 배경이 같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하고 한길 리서치에서 했는데 시민들의 그러한 표심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분이 거기에 이제 단일 후보로서, 그러니까 그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대학 총장도 계셨고, 그 다음에 유명하신 또 변호사님도 계셨고, 또 교총의 대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이제는 판을 바꿔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학교 현장, 학교의 교육 현장의 경험과 교육청의 교육 행정 경험을 맡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알고 학부모와 교직원인 교육 공동체를 잘하는 그런 후보자가 나와서 서울 교육을 바꿔줘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의 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서울교육을 바꿀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러한 표심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의 의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교육감에 대해서 맞서고 반드시 이겨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서울 시민의 염원이 들어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시대적 소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소명이고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두 번째로 출마 배경은 제가 교육경의 자리를 이 교육 현장에서 26년, 교사, 교감, 교장 2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지원국장, 그리고 연수원에서는 연구사하고 연구관, 기획평가부장을 했습니다. 저는 1986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교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순수한 교사의 마음이 이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이 교육청을 거치면서 왜 교육은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학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물이 흘러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바로 서울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서울교육의 수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서울교육이라고 배라고 서울교육의 이 거대한 배를 이끄는 선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교육은 달라진다. 지금까지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12년 이상 해왔지만 그들은 교육공동체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지금 기초학력이 향상되었습니까? 아니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까? 더 악화된 이 상황에서 이 판을 갈아주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교육은 지금 약을 먹고 나는 수준이 아니라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대수술을 하려면 전문 의사가 필요합니다. 전문 의사는 교육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 전문가가 한 명이 아니라 협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전문가가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서울교육을 바꿔야 된다. 서울교육의 이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것이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으로, 신념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고 6대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지만 교육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출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은 학교 안전입니다. 제가 8년 동안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교장으로 맞이했는데 아침 7시 반에
가서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어느 날 7시 한 40분인가 그때 노숙자가 교장실에 쳐들어왔습니다. 무방비였습니다. 그 노숙자는 저에게 3만 원을 달라고 반협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만약에 그 노숙자가 교실로 갔으면, 여학생반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2019년 6월 26일 6.25 다음날 은평구의 은명초등학교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이 빌딩 하나가 3분도 안 돼서 다 타버렸는데 그 안에 13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통로가 막혔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마 배경은 뭐냐면 제가 13,000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교장 선생님 제가 자녀가 있는데 교육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봄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폭력 어떻게 됩니까? 사교육이 어떻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교육감이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의 현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2022년도 4월 7일 후보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졌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심각한 걸 모릅니다. 작년에 5만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2만 5천 명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학생들의 중간고사 보고 성적이 안 좋으면 자퇴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자퇴를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퇴를 할 때 담임선생님들은 만류하지 않고 그래 잘했다라고 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2만 5천 명의 학생들, 전체 5만 명 이상의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500명 규모의 학교가 100개씩 매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9만 명 가까이가 학교 폭력을 신고했습니다. 고통스러움을 신고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처가 나서 약을 발라서 나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평생 가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제 조카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느냐? 아이들이 이 목에다가 목줄을 걸고 개처럼 끌고 다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다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안 된다. 공부 이전에 내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 그런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녀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가는 이 과정,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을 가거나 집으로 오는 과정, 이 모두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유괴를 당하고 납치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는 화재라든가 시설로부터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SNS라든가 교권 침해라든가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권 침해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망라돼 가지고 학교 내에서의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집에 가는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마 배경은 지금 이 망가진 서울교육, 무너진 서울교육을 반드시 잡아야지 우리나라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겠다.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겠다. 비정상적인 이 교육을 바로 돌릴 수 있겠다는 그러한 소신으로 신념으로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윤호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고,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저는 학생을 사랑한다고 이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학생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바로 이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일과 우리 애국가 애민의 정신으로 저는 내 생애를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 배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바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울려 4세라고 하는 그러한 5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인데 어는 뭐냐면 어울려 4세는 뭐냐면 어렵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고 미리미리 배려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어울려 4세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육은 동전 이론과 같습니다. 제가 이론을 제가 만들었는데 동전 이론은 뭐냐면 동전은 앞면만 있지 않습니다.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의 3면 말고 보이지 않는 4번째 면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과 정신과 가치를 갖지 않으면 이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동전의 3면만 가지고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바로 동전의 3면,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구호성이고 캠페인성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교육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 어떠한 것을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교육감은 누구의 지지를 받습니까? 전교조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서울교육수장의 역할, 이것은 한마디로 바지사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은 자기 스스로 경험이 있지 않고 어떻게 서울교육의 거대한 배를 이끌고 가냐는 거죠.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배를 이끌고 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교육, 다시 말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변이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학교는 사회로 나오기 이전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 이런 것이 좋은 교육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예를 들어서 성적이나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 교육이야말로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신데. 시사원의 윤여진 대표께서 질문을 또 하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교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또 욕도 하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자살하는 경우에 제가 어떤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율 체험학습을 갔는데, 그 중에서 학부모가 사진을 250장을 찍었는데 왜 우리 아이는 5장밖에 없습니까? 또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아이 표정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적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세대보다도 지금 현 세대는 너무나 교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침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도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학생들 경우는 교육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전화해서 온갖 협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국회에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교사들을 보호해야 교사가 학생들을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이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되면 스승의 날 전후로 이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훈의 권리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3주체, 동전의 3면이라고 하니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가 하나가 돼서 이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 조례라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든 겁니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인권에는 학생 인권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불균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에서 모두의 권한, 모두의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교권 인권, 학부모의 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3분의 1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3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 하면 학부모의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권도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 여드름을 짜는 수준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이 닫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을 커버해주는 데는 없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정가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결국 교사의 그런 그 침해를 보면 바로 학교 위의 교육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가 학교 교장이라든가 선생님을 우습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위생이론이라고 합니다. 위생이론은 뭐냐 하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대책을 해놓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이러한 제한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권 침해를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측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체험학습 갈 때 이 모든 것들을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전가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보증을 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권 침해 전담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바로 선생님들의 이 억울한 점들을 커버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러한 교육청에서 보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동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고의적으로 몰아가면 법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또 소송이 당하지 않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늘 불안한 겁니다. 아이들을 체험학습하는 걸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학습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 삶의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가 보고 하면 할수록 책임을 지는 이 시스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하지 않은 거라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들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선생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감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고요. 선생님들의 그 월급 박봉이 25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 하는데 교육감이 가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냐.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육감이 교장과 원장 2,100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 교원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스승이라 생각하고 교육감이 그거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고 함께하는 협력자로 서야 됩니다. 저는 공약 중에 하나가 제가 교육감이 되면 바로 다음날 서울교육연수원이 저희 방배동에 있습니다. 방배동에 무명관이 있는데 거기에 2,100명의 교장과 원장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서울교육은 윤호사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육감이 돼달라. 그래서 명예교육감을 미쳐갑니다. 그래서 교장, 원장 플러스 학부모 약 8,000명 해가지고 10,000명의 명예교육감을 미쳐가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윤호상은 교육감의 자리를 권력이나 이권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선생님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접근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있을 때 교육청에서 적극 대응하고 책임져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위상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정말로 위한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석사, 박사를 할 때 교육청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 박사 할 때 교육청에서 적어도 50% 이상이나 100%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입문하면은 7급 상당의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7급 상당이거든요. 그러면 62세가 돼도 7급 상당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저 62세로 정년합니다. 그럼 주변에다가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왜? 선생님들을 너 아직도 교장 못했어? 아직도 교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교사가 자긍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임 교감급 선임 교사제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25년 되면 거의 교감급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정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 교감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업 시수를 줄여주고 약 30%를 줄여주고 수당을 지급하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선생님들에게 획기적으로 그분들을 갖다가 사기를 시작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임교사제라고 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는 하나의 국가 정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교육부 장관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것입니다.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육청에 가서 삭발도 할 수 있고 단식도 할 수 있고 저는 분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교육부 장관과 싸울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정부식 교육감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이 자해하는 애는 10,000명 이상, 자살이 200명,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 지금 고3 아이들이 말이죠. 고3 아이 중에서 20% 이상이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 일념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야 되는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청의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관급 선임 교사제 이거를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박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연수나 연구수당을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선생님을 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안목을 높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외국 연수를 보내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글로벌 안목을 갖고 훌륭한 교육관을 갖고 이런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교장이 중요합니다. 한 교육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상을 강화하고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에 너무 시달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수업하면서 기한을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것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 업무의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업무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체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줄여줘도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이 일이 있어도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왕십리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할 때 선생님을 다 모아놓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업무를 줄여주겠다. 0%로 하겠다. 선생님들이 없앨 수 있는 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줄였지. 왜냐면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행정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 용어 이전에 선생님들이 무엇 때문에 힘드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줄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행정 업무 경감의 체감을 100%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는 괜찮다.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이 사법적인 법적으로 부담이 되는 다시 말해서 민원이나 소송, 악성 민원이나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바로 교육청에서 그거를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그걸 커버해 준다는 겁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뭐 합니까? 교육청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교육청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 요직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게 많습니다. 하지 않을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교육청에서는 페인트하고 붓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색칠을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어느 빌딩에는 이런 색을 칠하고요. 어느 빌딩에 이런 색을 칠하고요. 다 시시콜콜 그걸 감시하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율권을 주면 다시 말해 저는 학교가 정말로 자율권을 준다면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야 됩니다. 예산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기본 운영비를 학교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쓰도록 합니다.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이게 필요하다고 써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써내고 그것을 도와줘야지 원치도 않는 걸 쓰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당장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해야 됩니다. 전체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저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한마디로 봉사자입니다. 목에다가 왜 힘을 줍니까? 교육감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뭐 섬기는 자세로 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지금 제자가 여기 와 있는데 제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자가 식사 중에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육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면 뭔가 변화가 느껴진다는 걸 사람들이 느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다니까요. 하고 만약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간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이 교육감 안 되겠다 그럼 물러나야 되는 거죠. 중간 평가를 과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제 말씀으로 바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체험학습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부담되는 이 부분을 같은 식구 아닙니까? 같은 가족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자살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은 뭐합니까? 교육청은 뭐하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뭐 너무 분노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교권 침해,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많은 대책이 있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되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교육가족을 내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면서 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대학원 강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선생님 될 사람들이거든요. 선생님 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그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보이지 않는 측면을 더 신경 써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 말씀. 네, 잘들었습니다. 네, 원래 저기 교육 쪽에 전문 대기자라고 지금 와 있고 한데 시간이 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지금 한 20분 정도 정보가 너무 많이 많으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여기서 아니 저는 되게 간단한 질문. 청년소재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돈 문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선생님한테 25년 되면은 뭐 교감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생각나서 막 찾다가 왔는데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알죠? 아시죠? 알죠. 참 말이 많아요.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많이 깎였죠. 근데도 학교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왜 깎냐는 얘기 있고, 아니 학령 애들이 떨어지고 있고 애들이 없는데 그 돈이 필요하냐는 얘기 감론을박으로 있는 상황인데 우리 후보님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5분 내에 발표해 주십시오. 네, 그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약 100조 이상이 지금 106조입니다. 106조 중에서 80%가 바로 유초중고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을 깎일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이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인원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여야 된다는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반론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양보다 질이다? 양보로 질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죠. 이래서 이제 그 뭐냐면 교사 수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요. 교사 수가 중학교는 한 학급당 1.6명씩 배정이 됩니다. 학급당 기준. 고등학교는 1.9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는 2.5, 2.7, 과학고는 3.0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급당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거를 질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뭐 한 교실에 이걸 갖다가 높여주는 것입니다. 학급당 그 교사 수를 늘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줄여주는 것.
학급당이 그 이제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교감급 선임 교사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업 시가 줄어들고 그 수업 시를 감당할 교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교원 수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학교 내부 시설과 관련된 얘기는 없으십니까? 학교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산들이 들 텐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업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교육감이라는 건 뭐냐면 지자체의 교육 경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통해서 기부금 같은 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 예산이 10조 8천억, 11조가 되고요. 추경까지 하면 13조가 되는데 이 중에서 경기서 경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세이브 해가지고 4년간 1조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이것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교감급 선임 교사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것이 선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기 뉴스 보고 오영세 교육전문대 기자 한번 좋은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날카로운 질문인데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저 뉴스보고 영세 기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째, 일단 그 지난 보수 조윤규감 그 추대위에서 단일화를 하셨는데, 일단 유순호 그 총장이 이제 불복하고 지금 이제 하신 대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조전혁 후보하고 또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김영대 선생님 교수도 지금 보수에서 후보 나온다고 보이는 입장이고, 이제 네 분이 지금 보수 후보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어제하고 내일까지 이제 후보를 등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끝까지 가실 겁니까? 등록하십니까? 네?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했어요. 예, 했어요. 제가 아까 그걸 좀 몰랐고 내일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2024년 두 번씩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하신 그 득표율을 보면은 참 가장 이제 꼴찌를 하신 그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현장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의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틀림없이 우리 윤호상 후보 같은 분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학 교수보다. 당연하죠. 더군다나 서울은 아시는 대로 시키드시도가 뭐 교사 출신, 물론 뭐 전교조 출신이 됐습니다만 교사 출신이 교육감이 됐고 서울만 솔직히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현장 출신의 교육감이 돼야 된다는 측면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선거는 이게 솔직히 대중적 어떤 인지도가 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 윤호상 후보님께서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좀 약한 부분이 가장 단점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적 인지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일화 불복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도 문제, 네. 또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먼저 드리고 네,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번에 두 번의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우리 대 기자님께서 그것을 이제 실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윤호상 교육감 후보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씨앗을 뿌린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이제 씨앗을 가꾸고 이제 씨앗의 열매를 갖다가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서울 교육을 늘 실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선거는 바로 씨앗을 뿌리고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4월 6일날 반장 선거를 해서 반장이 됐거든 제가요. 근데 반장 4명의 후보 중에 반장이 됐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불복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걸 일러 바친 거예요. 가처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하고 들어가라고 기각을 했어요. 근데 또 반장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교육감이 나올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런데 4월 말쯤에 돼가지고 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전학 왔는데 걔하고 붙어가지고 반장이 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무슨 뭐 동네 친구가 모여서 뽑아준 반장이 아닙니다. 어머니 여론조사, 그것도 리얼미터하고 한길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 대상으로 좀 장난을 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반장으로서 뽑혔고 선출됐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이 반장 역할을 하겠다는데 무슨 딴지를 겁니까? 그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이또 히로부미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국적을 한국 사람에서 일본 사람으로 바꾸고, 이거는 선거 폭력입니다. 이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인지도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지도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 제가 단일화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총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심평이라고 하는 그 인지도가 높은 분하고 교육청 대변인하고 그 여론조사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믿어주지 않고 아직도 약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는 뭐냐면 정치권의 힘을 어디선가 간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행주산성에서의 그 행주대첩에서 2,300명이 3만 명을 대상으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하고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몰아줄 것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치권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님들입니다. 기자님들이 나서주시면 서울교육이 반드시 바뀔 수 있다. 저의 백은 기자님들입니다. 기자님들이 정말 이것이 옳다 그러면 같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저 후보는 약한 것 같아. 저 후보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같이 싸워야 됩니다. 기자님들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기자님 한 분 계신데 매일같이 출근하시면서 정말 식사를 못 하시면서 맨날 그런 글을 쓰시는데, 저는 이번 교육감은 윤호상이 아닙니다. 윤호상을 뽑는 교육감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구할, 이 나라의 교육을 구할 그러한 교육감을 뽑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저는 80%를 줄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20% 미만으로 하겠다는 게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방법은 뭐냐? 첫째, 공립형 학원입니다. 공립형 학원은 방과후 학교를 되지도 않는 방과후 학교, 물론 이제 잘 되는 데 있지만 방과후 학교를 마치 아주 정말로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지났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선택하는 겁니다. 방과후 학교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주민센터, 문화센터, 커뮤니티 센터, 공부방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단내에 있는 학원 중에서 우수 학원을 인정해가지고 상생, 공존의 개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학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신비로 받아. 당신들 신비로 받아라. 도매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60만 원, 40만 원 깎아주고 60만 원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은 지자체에서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20만 원은 기업이나 교육에서 내는 겁니다. 그럼 부모들은 20만 원만 내는 겁니다. 양질의 사교육을 전제로 사교육비를 80%를 경감시키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게 불가능할 수 없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공립형 과외입니다. 공립형 과외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아이, 중학교가 들어간 아이를 멘토가 붙습니다. 3년 동안 붙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랑 3년 붙어요. 멘티지에서 멘토링인데 내 자녀가 이 멘토를 통해 가지고 학습이나 진로나 진학이나 고충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공립형 과외. 세 번째는 뭐냐면 공립형 과외 멘토링. 세 번째는 뭐냐면 초등 영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하거든요. 이걸 1학년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부모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학교에서 1, 2학년 때 안 하다 보니까 다 사교육으로 가는데 이 아이들이 실력이 천차만별이 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딱 돼서 되면 교실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된다. 뭐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대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사실 영어 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로와 진학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경험. 지금 우리가 학습이라고 말하지만 학습에서 습은 익히는 건데 익히기 전에 학이라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헛수고입니다. 근데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들이 배우기 원치 않거든요. 애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경험입니다. 이 경험에 있어서 진로 체험입니다. 진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걸 반대합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여러 줄을 갖다가 세웁니다. 여러 줄 세우기로 바꿉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그건 공급자적인 생각이고요. 여러 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 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진로 기회 탐색은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끼를 갖다가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양한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AI 부분에 있어서 뭐 드론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네. 사회부 출신 대한일보 우리 권동산 부국장에 한번 질문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보고 답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감이 되신다면 서울 교육 분위기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그거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관려가지고 건축화되어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인성 문제나 어디에서 그런 것도 새로운 면을 어느 세대에는 그게 또 다시 뭐 이렇게 좀 붐이 이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있다면 또 어떤 방안이 이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선생님들의 그림도 안 받는 세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게 망가졌다는 거죠. 네, 그 이상으로 지금 뭐 변했잖아요 지금. 네. 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인성 문제에서 많이 이렇게 타락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는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8개의 덕목을 가지고 인성을 교육한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성을 교육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을 교육해서 된다? 이거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은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는 뭐냐면 오더입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 교장의 역할, 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성교육을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성교육이라고 접근하지 말고 학교에서 덕목교육이나 가치교육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성이 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3주체 인권조례,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 만들면 바로 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작동이 잘 돼가면서 그런 어떤 그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안에서 그 교육 3주체가 역할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감 계신다면 서울교육을 어떻게 이제 가능하실지 저 부분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만 말씀 좀 저는 학교에 교장을 할 때 전교생은 항상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730명, 840명 다 외웠습니다. 저는 1000명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1000명도 외운다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어야 되게 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육감이 된다면 화려한 정책 이전에 정말 저 사람이, 저 교육감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약속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공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씩 달라지네. 약을 먹으면 뭔가 낫는 기분이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6개월 안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저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 2115개, 약 2100개의 유초중고가 있습니다. 이 유초중고에 이 교장과 원장님의 이름을 다 외우겠습니다. 6개월 내에 다 외우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갖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육감이 되면 진짜 교육감이네, 진짜가 나타났네 라고 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의 편이 돼줄게. 너희들의 그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험난한 이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너희들의 아빠가,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너희들의 삼촌이 되어줄게.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육감을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믿음이 되면 신뢰가면 함께 갑시다. 바로 제가 학부모를 명예교육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민원을 냈던 학부형을 서울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같이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자들, 이 교원들은 말이죠. 사실 선생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의 뿌리입니다. 토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육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교육의 3요소 중에 우리가 그 컨텐츠라고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의 내용이 하나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의 3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설과 환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과 환경이 열악해도 교육은 됩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교육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권과 또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인권, 이것이 서로 함께 하나가 돼야지만 이 서울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이 비정상의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서울교육으로 만들어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